안녕하세요. 관료제 이론 발표를 맡은 행정학과 1학번 이창규라고 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조직이론의 필요성 및 유형, 관료제 이론의 개념, 관료제의 특징, 관료제와 민주주의,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탈관료제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표는 목차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관료제 이론에 대해 발표하기 전에 조직 이론의 필요성과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관리자는 일정한 이론적 시각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선 단순히 상식적인 수준의 이론이 아니라 복잡한 조직 상황을 이해하고 행동하기 위한 이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밀하고 체계적인 조직 이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행정의 조직 이론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직 이론은 정통적 이론과 현대적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 이론에는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 이론, 인간관계 이론, 체계 이론이 있고, 현대적 이론에는 목표관리, 에드호크라시 이론, 상황 이론, TQM, 학습조직과 벤치마킹, 성과관리, 윤리경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전통적 이론 중 하나인 관료제 이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절 관료제 이론의 개념입니다. 관료제 이론이란 관료제의 특징, 형태, 기능 등에 관해 밝힌 이론으로 조직 목적 적응 이론이자 폐쇄체계 이론입니다. 19세기 말경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에 의해 제창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관료제 이론은 합법적인 규칙과 효율성을 강조했고, 막스 베버는 합법적 합리적인 지배의 제도화를 통해 안정성, 규율의 엄격성, 신뢰성 등을 확보할 수 있어서 다른 조직 형태보다 관료제가 최고의 능률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료제의 장점을 방증하듯이 현대에도 관료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직 유형입니다. 다음으로 관료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관료제란 많은 분량의 업무를 법령에 따라 비정의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대규모의 분업 체계를 말합니다. 관료제는 사무실, 책상을 뜻하는 뷰레와 통치를 뜻하는 크라시아를 합해 만들어진 단어로 움직이는 정부기구 전체를 뜻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관료제, 뷰라크러시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관료제의 기본 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직의 기본 변수는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으로 구성되는데 관료제는 모두 높은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잡성은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의미합니다. 수평적 분화와 수직적 분화로 구분할 수 있고, 수평적 분화는 업무의 세분화를 의미하며 수직적 분화는 계층적 분화를 뜻합니다. 공식성은 조직 내 직무의 표준화 정도를 의미하며, 직권성은 조직계층 상하 간의 권한 분배 정도를 의미합니다. 분배의 정도에 따라 직권과 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직이 바탕으로 삼는 권한의 유형에 따라 이념형으로서의 관료제 모형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때 이념형이라는 말은 최고나 도덕적 이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베버는 권한을 정통적 권한, 카리스마적 권한, 합법적 권한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통적 권한에 따른 가상관료제입니다. 족장, 군주 등 권력자의 신분에 의해 유지되고 공직의 사유와 공적 사적 구분의 결여 등이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카리스마적 권한에 따른 카리스마적 관료제입니다. 초인적인 힘이 인정된 특정 인물의 특성과 자질에 의존하고 위기나 재난 시에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세 번째는 합법적 권한에 따른 근대 관료제입니다. 인간적인 지배가 이뤄진 전통적 카리스마적 권한과 달리 합법적 권한은 법규에 의한 지배만이 용납됩니다. 또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 현대 관료제는 이러한 합법적 권한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절 관료제의 특징입니다.
관료제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이 명확한 권한, 규칙, 계층제, 문서주의, 비정의성, 기술적 자격, 전문 지식, 공사의 분리 등 8가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명확한 권한입니다. 조직에는 법규 또는 행정명령과 같은 규칙에 의해 규정된 명확한 관청적 권한이 존재합니다. 또한 모든 지위에 대한 직무범위나 직무 수행을 위해 명령권은 규칙에 의해 부여됩니다. 둘째, 규칙입니다. 조직의 기능은 규칙에 의해 제한되고 규칙에 의한 규제는 조직에 반드시 필요한 계속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조직은 동조성과 조정을 확보하기 위해 공식적인 규칙 체계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관료제에서 규칙의 확립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계층제입니다. 직무기관은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조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관의 상하간 또는 조직 내부의 지기관의 명확한 명령복종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하급기관이나 지휘는 상급기관이나 지휘의 통제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 넷째, 문서주의입니다. 대규모 조직에서는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직무는 서류에 근거해 수행됩니다. 또한 그 서류는 원본 또는 초안대로 보존돼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넷째, 비정의성입니다. 이상적인 관료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절차에 따라 기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개인적 이익, 특별한 사정, 상대방의 지위 등에 구애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완전히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동정, 호의, 분노, 열정 없이 공평무사함을 유지하고 하위직과 고객과의 감정적 연계를 피해야 합니다. 여섯째, 기술적 자격입니다. 이상적인 관료제는 기술적 자격, 즉 전문적 능력과 실적에 의해 충원이 이뤄집니다. 이는 관료를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하고 연공서열이나 업적에 따라 승진시킬 수 있게 합니다. 일곱째, 전문지식입니다. 모든 전문적 직무활동은 일반적으로 그 직무에 맞는 특별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여덟째, 공사의 분리입니다. 직무활동을 사생활의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킴으로써 모의주관적, 비인간적 성격을 갖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의성, 비합리성이 지배하는 가족관계, 사적관계는 배제합니다. 이는 비인간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비정의성과 공통점을 가집니다. 다음은 제4절 관료제와 민주주의입니다. 20세기 중반 프랑스 정치학자 모리스 듀베르제의 서구의 두 얼굴이라는 저서를 시작으로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듀베르제는 관료제가 기술적 합리성을 통해 인간 해방의 도구인 동시에 억압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인간 해방의 도구란 민주적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말하는 것이고 억압의 도구란 권력 집중, 특권 집단화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행정에서 이러한 듀베르제의 설명을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이용자 중심주의를 바탕에 두고 있고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권 보장, 능동적 참여 유도 등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민주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관료제가 민주주의에 대해 갖는 의미에 대해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관료제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 요인과 저해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여 요인으로는 법 앞의 평등, 공직의 기회균등, 민주적 목표의 효율적 달성, 약화된 국회의 입법기능 보완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기여 요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법 앞의 평등입니다. 관료제가 객관적인 법규에 의한 보편적 행정을 추구하고 비정의성으로 공평한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공직의 기회균등입니다. 관료제가 개인의 연고가 아닌 엄격한 실적과 능력에 따른 관료 임용을 중시함으로써 공직 진출의 기회를 균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민주적 목표의 효율적 달성입니다. 민주적으로 설정된 목표를 관료제가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약화된 국회의 입법기능 보완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행정 수요로 인해 약화된 입법 활동에 대해 관료제의 전문 지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해 요인입니다. 저해 요인은 대외적 측면과 대내적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대외적 측면에는 정보 독점에 의한 특권 집단화, 국민에 대한 낮은 대응성과 무책임성, 조직 내부 목표를 추구하는 내부성, 기술적 전문성으로 인해 민주적 통제를 위협받는 점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부성이란 비공식적인 목표가 공식적인 조직 목표를 대체하는 형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속한 부서의 예산 확대, 권한 확대를 원하는 것과 같은 비공식적인 내부 목표가 공익추구 등 공식적인 조직 전체 목표보다 우선시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대내적 측면에는 집권적 의사결정, 인간의 부품화 등으로 인한 인간 소외 현상, 과도제의 철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 소외 현상이란 개인이 주관과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운데 조직의 부품이 되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관료제의 권위주의적 통제, 법규 우선주의, 비정의성 등이 초래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제의 철칙이란 소수의 상위 지도자들이 조직을 계속 지배하기 위해 본래의 조직 목표를 망각하고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더욱 중요시하는 목표 대치 현상입니다. 이는 높은 집권성과 계층제 등의 관료제의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해 요인을 보완하기 위해 관료제와 민주주의를 조화시킬 방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대표관료제입니다. 대표관료제란 관료제가 출신 집단의 가치, 이익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사회 집단의 구성비에 따라 관료를 충원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관료제입니다. 1944년 킹슬리에 의해 지창되었으며 대표관료제를 통해 관료제의 민주적 대응성을 제거하고 관료제에 민주적 가치를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에선 지역인재 할당제, 여성고용 할당제, 장애인 의무 고용제 등으로 대표관료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할당제는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의 35% 이상을 지방대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고용 할당제는 여성 공무원 채용 비율을 미리 정해둔 뒤 성적과 상관없이 비율만큼 합격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 고용제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4%를,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제5절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입니다. 관료제의 순기능으로는 계층제의 승진제도가 인간 본성인 상승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점과 정시주의 배제, 수직적 권한계층을 통한 책임 수행 용의, 갈등의 제도적 조정, 고도의 합리주의와 실적과 능력에 의한 충원제도, 종신재직권 허용을 통한 고용의 안정성 제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시주의 배제는 관료제의 특징 중 하나인 기술적 자격에 의한 관료 충원이 작용한 것입니다.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파트에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문적 능력에 의한 채용이 인사권자가 개인적 친분관계를 통해 관료를 채용하는 정실주의를 방지한 것입니다. 또한 갈등의 제도적 조정은 명확한 책임과 권한, 문서주의 등의 관료제의 특성을 활용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힌 것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도의 합리주의는 비정의성을 통해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의 안정성은 대표적인 관료제의 예시인 공무원 집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관료제의 역기능으로는 관료의 특권 계층화, 동조 과잉 현상, 부처 할거주의, 형식주의, 신속한 결정의 지연, 변화에 대한 저항과 경직성, 지나친 공사분리로 인한 인간의 비인격성 강요, 훈련된 무능, 무사안일주의, 크리밍 형상의 발생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동조과잉 현상입니다. 법규의 엄격한 준수로 인해 목표 달성의 수단인 규칙과 절차에 집착하고 동조하게 돼 결과적으로 목표보다 수단이 더 중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둘째, 부처 할거주의입니다.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소속 기관과 부서만을 생각하고 다른 부서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 편협한 태도를 취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셋째, 형식주의입니다. 문서주의와 규칙 중시로 인해 실제 행정의 내용보다는 복잡한 서류와 문서의 생산, 까다로운 절차 준수 등을 더 중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넷째, 훈련된 무능입니다. 한 가지의 지식과 기술에 대해 훈련받고 기존 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경우 변동된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섯째, 무사안일주의입니다. 고용 안정성과 규칙 중시 등으로 인해 창의적, 능동적 업무 수행을 피하고 수동적, 소극적으로 현상을 유지하려는 행동 성향을 말합니다. 여섯째, 크리밍 현상입니다. 조직이 투입 비용을 줄이고 자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클라이언트를 선별적으로 모집하고 반대로 자원 소모가 많고 서비스의 수요가 큰 클라이언트는 배척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관료제를 사회복지 조직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관료제의 역기능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초래한 것으로 첫째, 규칙과 규제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점. 둘째,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직원과 클라이언트의 비인간화를 일어나게 한다는 점. 셋째,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에 필요한 융통성이 결여된다는 점. 넷째, 직원 평가에서 비인격적이고 무감각한 성과 측정 방법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료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탈관료제 이론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절 탈관료제 이론입니다. 관료제 병폐에 대해 수정하기 위해 1970년대 이후 관료제론을 수용하면서도 보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탈관료제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탈관료제 이론의 대안입니다. 그 대안으로 분화 대신 통합과 조정, 복합조직 구조, 일시적 임시적 조직, 고객 중심 관료제, 관료제와 관료의 융화가 있습니다. 첫째, 분화 대신 통합과 조정입니다. 관료제 이론이 분업화, 전문화를 도모한 것과 달리 탈관료제 이론은 전체를 중심으로 통합과 조정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기획관리 조직이나 위원회 조직 등의 역할을 중시합니다. 둘째, 복합조직 구조입니다. 탈관료제는 사업구조와 기능구조를 결합시킨 혼합구조의 조직을 요구하며 그 예시로 매트릭스 조직을 들 수 있습니다. 셋째, 일시적, 임시적 조직입니다. 관료제처럼 고정된 조직이 아니라 사건과 사업이 있을 때마다 조직을 만들자는 것으로 TF나 프로젝트 팀이 그 예시입니다. 넷째, 고객 중심 관료제입니다. 관료제에선 최고관리층만을 고려해 그들의 의견을 따랐으나 이제는 의사결정의 초점을 최고관리층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관료제와 관료의 융화입니다. 관료제의 목표 달성 극대화라는 조직 목표와 관료의 자기실현 성장 욕구라는 개인의 목표가 조화되고 융화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관료제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탈관료제는 조직 구성원의 전문화를 통한 합리적인 규정의 내재화와 자기 통제를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합리적인 규정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위로부터의 통제를 지양한다는 것입니다. 즉, 관료제의 핵심 요소를 높은 지위에서 전문 지식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의 조직 내 역할과 위치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유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편 이러한 탈관료제의 논지는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동태적 구조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탈관료제는 관료제의 동태적 구조의 특성을 도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장점을 결합해 사회복지 조직 적용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관료제 이론의 개념, 특징,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